처음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우울한 얘기 꺼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제 귀를 떠나질 않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느 순간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설마 우리 동네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젊을 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퇴직 후에는 아내와 상의 끝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기 좋고 사람 정 많고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논밭 사이로 안개가 깔려 있고 이웃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웃음도 나눴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건 어느 날 아침 슈퍼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봤을 때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문을 열던 곳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불이 켜지질 않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주인장이 아들 있는 도시로 떠났답니다. 그 다음은 보건지소였습니다. 주 3일만 운영하던 게 주 2일로 줄더니 예약 없이는 진료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장례식보다 이삿짐 트럭을 더 자주 보게 됐고 빈집에는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길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을 혼자 걸을 때면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적막이 사람 마음을 조여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이 저 포함해서 5명뿐이었습니다. 예전엔 자리 없어서 서서 회의하던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회의 안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로당 운영을 내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원금 기준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지방소멸 그래프가 그날 제 눈앞에서 사람 얼굴을 하고 앉아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만약 이곳이 행정적으로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병원은, 장례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겁을 먹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마음은 깊은 곳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느냐고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뉴스 한 줄 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두려움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 이야기에서 그날 밤의 불안까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렇게 겁을 먹고도 아침이 되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혼자 예민해진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더군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로 10분 거리 보건지소에 가면 됐는데 그날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공지문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당분간 휴진이라고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 옆 마을에 사신다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에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국 떠나셨다고요. 환자가 없어서 적자만 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병원이 사라지고 병원이 사라지니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 또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더 아프면 어쩌죠? 그 한마디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괜히 괜찮다고 말해봤자 위로가 안 될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걱정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걱정이 쌓이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축에 속하던 부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더는 통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집 아이가 마을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빈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치 이 동네의 미래가 먼저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사이렌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 또 누가 쓰러진 건 아닐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이웃이 많으니 누가 아프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안전망마저 느슨해진 겁니다. 사람은 없어지고 집은 남아있는데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조용함이 점점 스릴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들어있는 한 통의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검토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드디어 문서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밥맛이 전혀 느껴지질 않더군요.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게 결코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안내문을 받은 뒤로 마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마을을 더 자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가 살아있는 곳인지 아니면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오래된 이발소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내려온 날부터 머리를 맡겨오던 곳이었지요. 문을 여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텅 빈 정적이 먼저 맞이하더군요.
의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울에는 불이 꺼진 채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주인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요.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서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난 지 오래라고 하셨지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여기서 죽으면 되지. 근데 내들 같은 사람은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자는 쪽과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쪽이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버텼는데 끝까지 지켜야지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버티는 게 아니라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이야기들이 그날은 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겁니다. 말로는 강한 척해도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와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분인데 혼자 사시다가 얼마 전 크게 아프셨던 분입니다. 새벽에 쓰러졌는데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이웃이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그날은 집 주변에 사람 발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무서워서 혼자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이 마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에 이 동네에서 찍은 사진들,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로 꽉 찼던 회관,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골목들. 사진 속 풍경과 지금의 풍경이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같은 장소라는 게 더 섬뜩했습니다. 사라진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내와도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남는 것과 떠나는 것,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이 대신 선택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혼자 남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을에 남기로 한 사람과 떠나기로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저에게 어떤 결정을 요구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느끼실 겁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점점 더 숨막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괜히 놀라게 되더군요. 이 동네에 계속 남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머릿속에서는 매일같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허전했고 남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무렵 먼저 떠난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부부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병원이 가깝고 버스가 자주 다녀서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동네에 남아있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남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떠나면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곧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전엔 이웃들이 먼저 나와 도와주고 금세 상황이 정리되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이 난 집 앞에 모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모두 어쩔 줄 몰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구가 줄어든 마을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밤마다 문을 몇 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이었지요. 저도 괜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됐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집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산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군청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회에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던 날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 마을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희미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론이든 이제는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설명회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제 노후뿐 아니라 이 마을의 마지막 모습까지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날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중요한 시험 보러 가는 날처럼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이야기들을 그날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관으로 가는 길에 보니 평소엔 잘 마주치지 않던 이웃들도 하나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시작됐습니다. 군청에서 나온 젊은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료를 설명하더군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지원이 줄어들고 어떤 시설이 통폐합되는지, 그리고 행정구역이 조정될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필수 생활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병원, 교통, 복지, 이 모든 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설명의 중간에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최대한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걸요. 설명회가 끝난 뒤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335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집을 내놓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자식들과 이 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죽을 각오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애써 짜낸 것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강한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속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설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떠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 선택이 아내의 삶까지 좌우하게 된다는 걸 새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동네를 떠난 뒤의 삶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는 길,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아이들 집 근처에서 손주 얼굴을 보는 장면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곳을 떠난 뒤 텅 비어있을 집과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이곳에는 제 시간이, 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며칠 뒤 설명회에서 만났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더 늦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계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를 재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정말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결정을 앞두고 제 안에서 벌어졌던 가장 치열한 갈등과 뜻밖의 사건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조금 떨립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더 많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동네가 마지막으로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현실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오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낯선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끝에 사시던 분이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도 안 돼 누군가 알아챘을 텐데 이제는 이틀이나 지나서야 일이 커진 겁니다. 그 집 앞에 모인 사람은 저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들려온 말에 다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요. 그 장면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도 저와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군요. 평소엔 익숙했던 조용함이 그날은 유난히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노후가 과연 존엄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의 불안이 터져나온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둘 다 겁이 났던 겁니다. 싸움이 끝나고 난 뒤 아내가 울면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여보, 나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자랐다가 도시로 떠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빈집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은 이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쉼터 같은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이곳을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러 조건을 검토해봤지만 결국 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통, 의료, 인프라, 무엇 하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조차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날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예쁘게 떠 있었지만 그 풍경이 위로가 되지는 않더군요. 이곳에 남는다는 건 낭만이 아니라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마침내 제가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된 순간과 그 문을 열기 직전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저 대신 선택하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을 하려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군요. 평생을 살아온 곳은 아니지만 노후에 많은 시간을 보낸 이 동네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다는 건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한 장을 접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러 심각한 이야기를 피했는데 그날은 다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동네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더군요.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신 게 걱정돼요. 그 한마디에 괜히 애써온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로서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걱정을 안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부동산 전화라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판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던 겁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버리자니 아쉽고 챙기자니 현실이 다가오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그냥 빈집으로 남게 될까?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떠나는 게 맞는지, 남는 게 맞는지 답 없는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나 무섭지만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선택의 방향이 어떻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작은 작별 인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가는 집 앞에서 간단히 밥을 나누고 건강하라는 말을 건네는 자리들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지만 눈빛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마을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없이 신발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요.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내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선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던 날의 풍경과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았던 감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나니 시간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지나가더군요. 그동안은 무심히 넘겼던 풍경들이
하나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모습, 창문을 열면 들려오던 새소리, 밤이 되면 온 동네를 덮던 고요함까지. 떠날 줄 알고 나니 이 모든 게 더 또렷해졌습니다. 짐을 싸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일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낡은 도구 하나에도 사연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물건을 옮기다가도 가끔 같은 물건 앞에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께도 하나씩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분은 끝까지 남겠다고 했던 그 농사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가요. 어디 가서든 살아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응원 같기도 하고 작별 인사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남는 사람의 외로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의자 몇 개만 놓여있는 회관을 둘러보며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관 문을 닫으며 괜히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두고 온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마을길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발걸음마다 추억이 밟히는 것 같아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웃 몇 분이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손짓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집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논밭 대신 건물이 늘어나고 도로도 넓어졌습니다. 편리함이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은 묘하게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옳은지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지나온 삶에 예의를 갖추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곳에 도착한 뒤 제가 느꼈던 낯섦과 안도감, 그리고 떠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모두 떠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낯설음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불빛도 환했습니다. 예전 동네에서는 밤이 되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조용했는데 이곳에서는 새벽까지도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편리함 속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은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른 삶으로 넘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옛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고개만 들면 보이던 별들이 여기서는 가로등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괜히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의 장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됐고 저는 시장까지 걸어나가 반찬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맘 먹어야 할 일들이었지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조금씩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한 번 보려면 날짜를 맞추고 이동 시간을 계산해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손주가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동네가 또 다른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옛 동네를 잊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사진을 꺼내보고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 생각도 합니다. 소식이 궁금해 전화를 걸어보면 여전히 조용하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떠난 사람이 늘어난 만큼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제가 겪었던 선택의 무게가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여기 와서 당신 얼굴이 좀 편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스스로는 몰랐지만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떠난다는 게 도망이 아니라 또 다른 용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경험을 지나온 제가 지금 이 순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동네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줄고 집이 비고 불이 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과 기억, 그리고 존엄까지 함께 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를 직접 지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사연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은 옛 동네 꿈을 꿉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무렵 회관 쪽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잠시 멍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풍경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 정착한 이곳에서도 조금씩 제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다 보니 인사 나누는 얼굴도 늘어났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분과 커피 한 잔을 하기도 하고 시장 단골 가게도 생겼습니다. 아주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사람 사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나이에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남을지 떠날지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밤잠을 설친 분도 계시겠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남는 건 고집이 아니고 떠나는 건 도망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 소멸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사연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한 번쯤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갈수록 우리는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
선택은 늦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삶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만은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분명 우리 이야기였습니다.